안녕하십니까. 월간 와인 리뷰의 발행인 리더는 최훈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강론에 이어서 49번째 베토벤의 와인과 그리고 오스트리아 구리너 벨터르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베토벤의 풀 네임은 루드비히 반 베토벤입니다. 흔히들 세인들이 고전 음악의 거장이라고 칭한다 합니다. 아버지 역시 음악가인데 다만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늘 과음을 하고 술에 젖어 지냈다 하는 정인데, 그래서 사실은 베토벤이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적 자질은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베토벤의 성장의 파트를 보면은 1792년에 콜로니에서 동북쪽에 있는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비엔나로 옮깁니다. 그때 간 비엔나에 옮길 때 비엔나로 꼭 가려고 했던 갈망의 사유는 당시에 위명을 떨치고 있던 모차르트를 꼭 한번 만나고자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1792년 베토벤이 비엔나로 옮겼을 때 그해 이 모차르트는 사망을 하기 때문에 이 두 분이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에 대해서는 아마 기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 비엔나에서 틀을 잡고서 1800년에서 1803년 기간에 이제 화려한 출발선상에 나서는데 교향곡 제1번, 제2번이 이때 탄생하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때 세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걷기를 베토벤이 다음 모차르트와 하이든을 잇는 다음 세대라 이렇게 세인이 평가했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스타트 선상 그 무렵에 이미 인생의 검은 그림자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는데 귀가 잘 들리질 않고 다음에 완벽하게 때로는 귀가 멈추고 했다, 이렇게 청각이 멈추고 했다는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이 정상이 처음 나타난 것이 179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듬해부터는 이렇게 교향곡 제1번, 2번 이렇게 창작이 화려할 때 아마 이 벌써 어둠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 44살 때 1814년에 완벽하게 이렇게 청각을 잃어버리고 귀머리가 된 어려움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멀어지는 청각을 회복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피나는 노력 과정에서 오늘날 이야기하는 구리너 벨터리너 와인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우선 1802년에 비엔나 근교에 있는 하인리겐 슈타트에서 한 6달 머무르는 일이 있고, 다음에 1812년에 저 체코에 있는 보헤미아 지방에 있는 템프리치 온천지대에서 또 얼마 동안 머물면서 이때 괴테와도 상봉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17년에 마얀 파르폴라즈라는 온천에서 머물고, 온천에 머물기 위해서 터를 잡았던 일종의 숙소죠. 숙소를 잡았던 곳이 지금 유명한 베토벤 호일리겐입니다. 여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호일리겐은 비엔나 주변에, 물론 다른 도시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엔나 주변입니다. 이렇게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비엔나에 들리면 저녁에 의뢰껏 이렇게 호일리겐 술집에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호일리겐 술집은 대단히 매력적인 선술집입니다. 1784년에 누굽니까? 당시에 그 황제인 프란츠 조셉이 칙령으로 뭘 정리를 해줬느냐면은 비엔나 근교에 있는 포도밭 주인이 자기 집의 포도밭에서 만드는 술을 갖고 와서 음식을 곁들여 파는 선술집, 즉 호일리겐을 열어도 좋다 하는 칙령이 발표가 된 일이다. 그 칙령에 따라서 지금도 비엔나 주변에는 대단히 많은 호일리겐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두서너 차례 이 비엔나를 들을 때마다 꼭 여기에 둘러보면은요, 와인의 값도 대단히 이렇게 합리적이고,
그리고 주로 이 소세지나 안주감이 요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뭐 글자 그대로 선술집이니까 막 여기서 와인 한 잔 곁들이고 안주를 두고 어떤 집에는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다음에 비엔나를 가실 때 여기에 둘러보시면 제가 베토벤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 호일리겐을 곁들여 말씀드리냐면은 베토벤이 마지막에 1817년에 마얌 파르 플라츠의 온천지대 요양을 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호일리겐 그 베토벤 지금 선술집이 이름이요 호일리겐 베토벤입니다. 이 호일리겐 베토벤에 그날 제가 들렸을 때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자리를 잡고 와인을 즐기는 풍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세계적인 이름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아마 지금 시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 우리들 시대 영화의 주인공의 로버트 미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대단히 그 참 이렇게 건장한 뭡니까 체구를 갖고 명으로 썩을 때 이름을 날렸던 그 로버트 미참이 다녀갔다 하는 기록까지 두었던 것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베토벤과 이렇게 연계돼서 이야기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나폴레옹하고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교향곡 제3번을 작곡을 했을 때 이 교향곡 3번을 누구한테 헌정을 하려고 했느냐면은 그때 당시에 혁명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제1통령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나폴레옹한테 사실은 헌정하기 위해서 에로이카 즉 영웅이라는 이 타이틀로 곡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 잘 알다시피 나폴레옹이 통령, 제1통령 그 다음에 총통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에서 1804년에 이 황제 위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황제가 되는 것을 보고서 그한테 주었던 헌정의 교향곡 제3번을 파기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곡은 아마 그대로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05년에 비엔나에서 초연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과 베토벤이 이렇게 두 분의 관계를 잠시 엮어드렸습니다. 이 베토벤이 가장 이렇게 말년에 들어가서 화려한 이렇게 데뷔를 하는 물론 이미 귀머리가 되어 있던 상태인데 교향곡 제9번을 비엔나에서 초연할 때 대성공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성공을 한 자체를 가리켜서 물론 교향곡의 이름이 환희 이렇게 상당히 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환희라는 말로 그냥 줄여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글자 그대로 귀머거리한테 이러한 연주가 성공했다 하는 것은 두고두고 아마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환희의 연주가 끝나고 난 뒤에 3년이 지난 1827년 3월에 베토벤이 생을 마감하는 장면이 하나 있게 제가 그대로 따왔습니다. 눈보라가 날리고 천둥 번개가 요란할 때 베토벤은 56살의 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사흘 뒤 그의 장례식이 비엔나에서 치러졌는데 무려 2만여 군중이 그의 마지막을 작별해 주었다. 무덤은 비엔나 서북 쪽에 있는 베아링 묘지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이듬해 또 다른 천재음악가 슈베르트 역시 죽음을 맞고 베토벤의 옆에 눕기도 했다 하는 제가 이 마지막을 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오늘 좀 세 가지 와인을 갖고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와인을 가리켜서 제가 베토벤의 와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토벤은 비엔나에서 머무른 기간이 무려 35년간이나 됩니다. 베토벤이 마신 와인의 흔적을 쫓다가 보면 한 두 군데서 그 흔적이 나타나는데 한 군데가 바로 비엔나 그리고 그 비엔나 일대 도나우강 주변의 와인에 관한 이야기. 그 와인이 이 강론의 주제로 내세운 구리너 벨트리너 포도종으로 빚어진 와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흔적은 헝가리에서 찾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 아마 베토벤이 브룬스비크 가문의 딸 조세핀을 피아노 사사를 한 일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피아노 사사를 할 때 1800년 초에서 1806년 기간에 구리너 벨트리너가 이렇게 주 포도종으로 자라고 있는
와이너리, 이 가문의 와이너리에 가서 이렇게 6달 가차이를 머물면서 늘 이 구리너 벨터리너 와인을 즐겨 마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브룬스비크 가문의 포도밭이 현재는 슬로바키아의 돈나 크루파라는 곳으로 있는 걸 체크가 되었습니다. 제가 포도 품종을 구리너 벨터리너라고 했는데 이 구리너 벨터리너 포도종으로 빚은 와인의 특색이 어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훌륭한 화이트 와인이 갖는 기본적인 특색도 이 구리너 벨터리너에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우 프레쉬하다, 즉 신선한 이 감각을 준다. 두 번째 크리스프라는 말은 이렇게 섬세하게도 그리고 산박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 더해서 구리너 벨터리너를 가끔 이야기할 때 약간 맵사한 이 힌트가 있다 해서 페퍼리라고도 이야기해요. 페퍼리. 그래서 프레쉬, 크리스프, 페퍼리. 그리고 드라이하면서도 텍스처, 구조감은 매우 튼실하다는 이야기를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베토벤의 와인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 유튜브 저 시청자한테 현실적으로 어떤 와인들이 있는지를 제가 항시 강론의 주제를 정하고 그가 관련된 와인들을 이렇게 수소문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독일과 다음에 오스트리아 와인을 가장 많이 들여오는 한독 와인에서 이 세 병을 샘플로 내놓았습니다. 이 와인들을 제가 설명하면서 오스트리아 와인을 부분적으로 설명을 같이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바인구트, 우리가 흔히 하는 와이너리를 독일어로 이야기를 할 때 혹은 이 오스트리아도 있으면 독일어니까 바인굿이라고 합니다. 바인굿. 이 바인굿이 로이머라는 바인굿인데 포도 품종은 구리너 벨트리너 2021년에 이 빈티지를 보이고 산지가 어디냐면 캄프탈이라는 곳입니다. 이 캄프탈은요, 이렇게 오스트리아 여러 와인 산지 가운데 DAC는 프랑스의 AOC와 같습니다. 우수한 와인들이 나는 질감이 있는 와인들이 이 퀄리티가 좋은 와인이 나오는 것을 DAC라고 하는데 이 캄프탈이 바로 DAC의 와인 산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바인구트적 와인 생산자는 누구냐면 바이더 말베르크입니다. 바이더 말베르크. 역시 구리너 벨터리인데 제가 이 캄프탈하고 바카오 두 이렇게 와인 산지를 지난날 이렇게 취재를 하기 위해서 들렸던 일이 있습니다. 이때 캄프탈에서 잠을 자고 그 이튿날 바카오로 가는 길에 새벽에 일찍이 이 스케줄에 맞춰서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일찍이 출발을 할 때 참 특이한 현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 캄프탈 바로 포도밭이 펼쳐 있는 그 한가운데를 도나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물 한 개가 피어 올라 가지고 온 포도밭을 덮고 있는 풍경을 봤습니다. 사실은요, 물 한 개, 강에서 피어오르는 물 한 개가 그 주변에 있는 포도밭에 이렇게 머물고 당겨져 있는 풍경은 하나의 그림과 같습니다. 동양화, 신면 동화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만큼 포도의 생장에, 포도알개의 생장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은 불문가지랍니다. 해서 강변의 와인, 즉 라인강이나 도나우강이나 이러한 큰 강가에서 나는 와인들이 전부와 그와 같은 물안개의 영향을 받아서 훌륭한 질감의 와인을 낸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와인은 비엔나에서 나는 샤르도네입니다. 비엔니어라는 와이너리가 내는 것인데 샤르도네를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스트리아 와인의 이렇게 화이트 와인의 주종이 지금은 구리너 벨트리너, 물론 이건 대표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뒤따라오고 있는 것이 비트스 비니페라 계열의 샤르도네가 이 비엔나 주변에서 굉장히 넓게 왕성하게 지금 번성을 하고 있어 제가 오늘 비엔나 와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샤르도네를 일단 여러분들 앞에 시각적으로 보이도록 했습니다. 이 와인을 들여오는 수입 유통사는 한독 와인, 제가 조금 전에 약간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이 한독 와인이 1987년에 창업을 해서니까 우리나라 와인이 이렇게 수입사가 자유화된 것이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이렇게 개방화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막 이렇게 이미 벌써 아마 와인 수입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했으니까 어느 면에서는 우리나라 와인 유통의 제1세대, 즉 선주주자에 속합니다. 이 대표 되시는 김학균인데 이분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입 와인을 남이 가져오지 않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와인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와인 유통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이 와인에 대한 해박한 식견을 갖고 있는 카너서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통상적인 소믈리에가 아닌 와인 카너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근래 다시 이분하고 이렇게 좋은 와인이 있는 걸 알고서 오늘 베토벤의 이야기를 하니까 갖고 있는 와인을 좀 보내주십사 해서 세 병을 받아왔기에 다시 한번 이 기회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사입니다.